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제 부모와 다툼을 벌이다 했는데 네. 분신까지 또 시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30대 딸이 시끄럽다고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면서 어머니와 다퉜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방에서 이나물질을 몸에 뿌린 다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점심에 좀 시끄럽게 했다. 그래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거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뭐 항상 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릇 좀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당연히 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분신을 시도했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일에 당시의 상황 때문에 이제 분신을 시도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누적돼 있는 스트레스가 어찌 보면 이번 그 사고로 확 이제 외부로 드러나면서 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단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딸이 평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몇 년 동안 했는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근데 평소에 근데 이 딸이 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이 취업 과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원래 꿈은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인 등단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평소에도 부모님께 짜증은 굉장히 많이 냈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요즘에 취업 안 되면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됐다가 사건 당일에 이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현장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성모 변호사 뭐 설명했지만 그동안에 어떤 뭐 어려움이 있었고 뭐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지만 분신이라고 할 때 이제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신하면 왜 자신이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 뭐 저항하거나 이럴 때 분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집안에 이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분신을 했다라는 것을 이 30대 여성은 왜 분신을 하려고 했던 건가? 일반적으로 분신을 하는 경우는 그 본인의 불만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거든요. 예. 이 경우 이제 우리는 뭐 얼핏 지금 외견상 보여지는 모습은 잠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좀 시끄럽게 해서 그 불만, 그 다툼이 이 원인이 돼서 분신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일단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어떤 내재돼 있던 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정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로 좀 보이거든요. 네,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여성이 한 행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집에서 집 주변에 있는 인근의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중국집 그 직원들이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전화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그 주민한테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 하면 이 여성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소리에 상당히 민감했었다.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에 뭐 민감하다. 또 하나의 뭐 내재된 어떤 불만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해석이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가족들의 얘기도 있지만 이 세상 일이 내 마음처럼 안 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일인데요.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겪거나 아까 시인으로 등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또 준비하던 시험이 잘 안 됐다. 취업도 안 풀린다. 아마 좀 계속되는 좌절을 겪은 것 하나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최근 주민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주민으로부터 소리가 시끄럽다 혹은 뭐 이 직원들 목소리까지 들린다. 인근 중국집이라고 해도 다세대 주택이니까 거리는 가깝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다 귀담아 듣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중량 경찰서에 우리 작가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신병력은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설명하지만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분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설명될 건지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라는 건데 보통 집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데 그러면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을까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추측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경찰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 무엇일까를 추측하게 할 수 있는
그 단서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장을 조사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500ml 물이 들어가는 페트병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 그래서 아마도 경찰은 그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아마 이 여성이 그 사전에 어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뭐 조사에서 나온 거니까 500ml 뭐 페트병에 인화성 물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사전 예고된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다른 용도로 일단은 구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샀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향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이 닥치면 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구입을 했다면 그 구입할 당시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분신을 하겠다는 의도로 구입을 했다가 그때 잠잠해졌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터질 때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있었던 것과 지금 이번에 어머님과의 다툼이 있었던 과정에서 폭발을 하면서 본인이 미리 만약에 이걸 미리 그런 용도로 구입했다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지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말다툼하는 끝에 이제 분신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당시의 상황이 어떻고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이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경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예, 경찰이 할 게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이 주변인 관계, 가족 포함해서요. 주변인 관계가 어떠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기장이라든지 혹시 메모 뭐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리에 민감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기 시작한 그런 증세가 나타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 등등도 경찰이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와 이제 말다툼을 벌이다가 30대 여성이 딸이죠. 분신해서 숨진 사건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경위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와 택시에서 흉기난동을 피우다 붙잡혔다. 이 남성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한밤중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흉기난동 사건을 사건 현장에서 파헤쳐본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사건 아닌가 싶은데 휴일이었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새벽이었는데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죠. 네, 그러니까 어제 새벽 2시 40분이니까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 대체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뭐 아마 많은 또 시민들이 늦은 새벽 시간 쇼핑하러 왔던 마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복을 입고 있죠. 3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마트에 뛰쳐들어와서 이 종업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이 있다.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뭔가 밖에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인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정육 코너에 있는 고기를 다듬는 도구를 집어든 거예요. 흉기가 된 거죠. 그것으로 위협을 하니까 이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아서 경찰하고 통화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너도 한패냐? 너도 한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위협을 하니까 직원이 자리를 피했거든요. 근데 그 흉기를 든 채로 이 마트 밖으로 도주한 겁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설명하는데 그 화면에 지금 그 흉기를 가지고 오는 장면 그대로 그렇죠. 정육 코너에서 근데 이 범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난동, 그게 난동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맞습니다. 난동입니다. 저는. 저기에서 이제 일단 나갔잖아요. 아마 이 마트 직원은 거의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가가지고 공교롭게도 또 마트 바로 앞에 그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택시 뒷자리에는 여성분 승객이 한 분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가자마자 손에 흉기는 들은 채 그 택시 뒷자리를 문을 확 엽니다. 열고 그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분한테 내려 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 자리 딱 탄 다음에 어깨에 저 택시 기사분 그 어깨에다가 흉기 딱 들이대고 지금부터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택시 기사분도 이제 갑자기 벼락 맞은 거죠. 그대로 이제 가라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해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그래도 좀 노련하신 분이에요. 연세도 좀 있고. 이대로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평소에 봐뒀잖아요. 어디가 음주단속을
일요일, 월요일, 뭐 이 월별, 요일별로 알아요. 택시기사분들. 예. 어느 장소에서 음주 단속하는지. 그러니까 음주 단속 하는 곳으로 딱 끌고 간 겁니다. 예. 경찰이 있으면 주춤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 이제 거기서 이 탈출을 근데 시도한 저는 거죠. 좀 전에 나간 영상 보면 그 종업원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네. 전화 받으면서 흉기로 그 종업원한테 너도 한 패네 하면서 위협하고.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흉기로 위협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딱 처음부터 범인이겠다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치 피해를 입은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식으로 말을 시작했을 때 종업원은 그 이후의 일을 예측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경찰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종업원을 보면서 종업원의 말에 따르면 피해 종업원이죠.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같은 편이냐 이러면서 찌르려고 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서 어떡할 수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어깨에 칼을 겨누는데 어떻게 그대로 못하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경찰이 있는 걸 보고 빨리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살짝 다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라고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때 그 두려움은 설명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복 입고 흉기 들고 눈동자 좀 이상하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 무섭죠. 예. 아마 뜬금없이 너도 한 패지하고 흉기 딱 댈 때,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범행 동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경찰 조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얘기, 나 영화 촬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당일날 오전에 일단 경찰들이 응급 입원을 시켰는데요. 이제 응급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과 전문가 정신의 진단이 있어야 응급 입원이 가능한데, 응급 입원을 시키기 전에 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보니 이건 조현병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그럼 과거에 뭐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6년 전쯤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뭐 조현병 진단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악화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에 그 대면한 정신과 전문의는 조현병 증세가 있다라고 지금 일단 보고 있다고 뭐 합니다. 조현병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렇게 좀 환자복 입었으면 네. 어디 무슨 정신병원에 있다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디 뭐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 있었습니까? 뭐 조현병 있다 해가지고 네. 환자복 입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3일 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꿈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인실 병실에서 입원하는 동안에 좀 행패를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소란을 막 2시간가량 피우니까 2인 병실, 빈 병실로 옮겨서 진정제를 투여했다고 해요.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그거를 투여받고도 이제 몰래 지금 나와서 저 상태로 환자복 입은 상태로 이런 행동들을, 이런 범행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막 꿈속에서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난동을 피웠는데 그 순간에 사실은 이제 병원이면 정신병력이 있는지 좀 조회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새벽에 병원에서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럼 정말 이거는 엄청난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일단 병원 측이 정신병원 진료 사실을 좀 모르고 그냥 교통사고 환자로만 보고 좀 소홀히 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병원인데 그럼 이 사람 정신병력으로 과거에 치료받은 것 확인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 왜 그걸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우리 지금 그 병원에서 만약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통합 진료, 의료 진료 시스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는 이 병원에선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와서 저렇게 무언가 이상한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경정신과하고 연계해서 보통 치료를 하는데 이게 또 새벽에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사람이 입원한 이후에 뭐 그렇게 심하게 무슨 안 좋은 증세가 잠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그냥 흉기도 그 보통 흉기가 아닌데 그 환자복 입고 저렇게 난동을 피웠다라는 거 생각만으로도 좀 끔찍한데 이 남자는 또 정신병력인데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신감정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감정부터 해보고 이게 이 사람의 처벌 수위를 정해 심신미약인지 심신 뭐 상실 상태에 진입했는지 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특수협박죄로 이제 입건은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정신 그 감정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뭐 구속영장이 그나마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던 걸 보면 특수협박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지금 정신보건법 관련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조현병 부분하고 이 행정기관하고 경찰기관하고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백 변호사가 좀 설명했지만 만약에 병원에서 그런 일들을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러네요.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일단은 했던 범행만 봤을 때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웃긴 웃기기지만 특수협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 일단은 구속영장을 검토하겠다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 가지고 의료기관끼리도 연동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예.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행동하는 거 봐서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은 그대로 느껴지는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거기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면 뭔가 조회를 해봤으면 정신병력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때 당시에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좀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아역배우 지망생의 부모들을 속여 약 5억 원을 가로챈 일당. 교수비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뜯어냈지만 막상 출연이 이뤄진 광고나 영화는 없었는데 1년 반 넘게 이어진 이들의 사기 행각이 어떻게 덜미가 잡힌 것인지 사건 현장에서 따라가 본다. 네, 요즘 이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을 꼽는 학생들, 아이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방송 출연을 미끼로 아역 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아역 배우 데뷔시킨다고 사기를 쳤군요.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지금 뭐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워낙 많은 또 이 아역 배우 지망생들이 있고요. 또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학부모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장기간 지금 벌어진 사례입니다. 저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걸로 보는데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니까 2년 가까이 약 1년 8개월 동안 벌어진 범죄고요. 서초구 방배동에 기획사 사무실을 차립니다. 일당이. 그리고 나서 명단을 확보하는데 TV 프로그램 오디션에 아역배우 지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주로 이제 부모 연락처겠죠. 또는 연기학원들이 많습니다. 연기학원에 등록된 아역배우 지망생들의 부모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거죠.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자,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니까 자, 당신의 자녀가 지금 광고 아역배우에 캐스팅이 됐다. 단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오디션에 일단 참가해 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이번에 검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명목을 딱 한 거군요. 네. 오디션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연예인 지망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네. 접근을 하는 방식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이나 이런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잘 이제 심리적으로 이용한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연기 아역 전문 기획사라고 일단은 표명을 하고 있으니까 대개는 기획사 그러면 정말 연예계로 데뷔할 만한 사람 아이들을 전속으로 계약을 맺고 그 아이들을 뭐 모델로 출연을 시키건 드라마에 출연시키든 이런 걸 하는 기획사인데 사실상으로는 연기 학원이나 연기 아카데미 수준의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캐스팅 됐다. 그러니까 우리 와서 한번 공개 오디션을 보자. 우리 기획사 내에서 한 명 정도를 캐스팅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제 평을 합니다. 당신 아이가 인물도 괜찮고 끼도 있고 노래도 잘한다. 근데 연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연기 지도만 조금 더 받으면 지금 저 방송에 바로 출연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일단은 연기 수업을 받게 하는데 시간당 24만 원 정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일단 기획사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기획사 등록금을 내라 하고 요구한 금액이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기획사 등록금을 받았고요. 수업료 명목으로 1년에 2,400만 원 정도를 매번 낼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아카데미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수업료 명목이 1년에 2,4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망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이 1년에 2,400만 원 교수비 달라고 그러면 망설이겠죠. 예. 근데 아주 좋은 얘기하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광고 출연하면 그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남는다. 사실 이거 혹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꼬여가지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아마 지망생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모로부터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이 준 사람은 7천만 원까지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뜯어낸 돈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많이도 사기쳤네요. 많이도 뜯어냈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화, 드라마, 광고 엄청 어렵습니다. 출연하기. 그럼요. 네. 근데 그것으로 했다라는 건데 제대로 그러면 성사가 됐어요? 그게 성사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사건 반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단역으로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주연 이런 건 아니고 지나가는 아이 1, 지나가는 아이 2, 뭐 이런 걸로. 그리고 한 차례 정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뭐 아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원래는 지금 뭐 주연 배우나 무슨 뭐 걸그룹 데뷔나 이런 걸로 지금 이 학부모들을 꼬드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런 건수는 한 건도 없었고 그냥 아주 미미한 역할 한 번 정도 출연한 것 그게 다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한 건이라도 성립이 됐었더라면 더 큰 사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것 봐라, 우리 기획사 아이가 이렇게 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연기 조금만 더 지도 받아라. 노래 지도 조금만 더 받아라. 이래서 아마 더 큰 사기 행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죠. 지나가는 아이 1, 지나가는 아이 2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출연해봤자 그럼요. 저희 지금 얘기한 수업료 택도 없습니다. 수업료 필요 없이요. 그냥 지금 나가도 되고요. 저도 갈 수 있고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아역 1, 아역 2, 어린이 1, 2 이런 것들이 이제 섭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왜 경찰에 신고를 못 했느냐. 이 신고를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피의자가 사기 피의자죠. 조금만 기다리면 방송에 나간다. 기다려봐라. 지금은 조금 낮지만 주연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다. 이 바닥이 상당히 좁다. 연예인 되면 나중에 바닥 좁은데 안 좋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라 라는 식으로 또 협박도 했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뭐 자신의 일이면 연예인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아예 꿈이 연예인이고 뭐 방송을 하고 싶다면 아마 아예 꿈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고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닥이 좁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좁기 때문에 신고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신고를 못하는 상황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한 건데 이들의 이제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됐나요? 그러니까 장기간 연기 수업 받았죠. 고액의 수업료를 지금 뜯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출연될 기미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기 아닌가 하는 부모들의 의심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사기를 의심한 부모가 드디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고소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 들어가니까 야, 이건 명백히 사기다. 이렇게 덜미를 잡히게 됐는데요. 네. 경찰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 게 이번 기획사만이 아니라 최소한 그 이전에도 3차례 이상의 유사한 사기가 계속돼 왔을 것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예요. 조사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덜미가 안 잡혔냐면 장기간 이렇게 돈을 뜯어내면서 끌고 가다가 이제 부모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여러 명이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 마각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이 되면 먼저 폐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회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수소문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슬그머니 다른 상호로 또 유사한 기획사를 차립니다. 네. 또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폐업하기 전에 조금 고소가 빨랐다. 다행히 검거됐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여주에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 이제 전과도 분명히 있다. 이제 출연 네. 명목으로 해서 돈을 그동안 이제 가르쳐 왔는데 이번에는 경우만 해도 이제 5억 원을 가르쳤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 사기 네. 일당을 인정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액의 교습비 받고 가계약금 그런 거 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된 방송에 출연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내용들은 저 피의자들의 얘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고액의 교습비, 그다음에 가계약비 받으면 그 돈으로 뭘 해야 되죠?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들을 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돈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사무실 운영료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아이들을 출연 계약을 뭐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의도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돈 쓰임새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 공범 중에 한 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공범을 일단 사기 혐의로 지금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받았는데 출연을 못 시켰으면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다만 처음부터 아이들을 출연시킬 의도 자체가 없거나 없을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이 의사를 추단하는데
결국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들은 차려놓고 돈만 받았다. 로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프로그램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많고 또 이제 연예 학원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섭외를 했다라는 건데 경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모들 이런 분들에게 좀 조심하라고 주의를 맞습니다. 당부했다고요? 몇 가지 좀 예. 있는데요. 일단 현행 학원법에 보면요. 연기학원 교습비는 여기는 시간당 24만 원 받았잖아요. 예. 이 현행 학원법에는 시간당 1,590원으로 돼 있어요. 15,900원. 15,900원으로 예. 돼 있고요. 15,900원으로 돼 있고 월 21시간 기준으로 해서 33만 3,900원을 오버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매니지먼트사가 이 본인들 소속하에 있는 아티스트를 그 상대로 해서 연예 활동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에 소요되는 이런 비용은 전부 다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쪽에다 예. 부담시키도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학원형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적인 그 어떤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네. 이제 불법적인 어떤 영업 행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일단 네. 요구한 게 전속 계약 아닙니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전속 계약. 아이가 네. 지금은 유망한데 아주 클지 안 클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좀 시키면서 계약금하고 교습비를 받는 이 전속 계약. 이 부분이 가장 문제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매니지먼트 계약이나 대중예술인 전속 계약, 표준 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최근에 연예의 매니지먼트 회사는 그 표준 계약대로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 표준 계약에 따르면 방금 우리 김복준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돈을 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이 미성년자고 계약 체결은 아마 부모가 같이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부모들이 꼼꼼하게 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대로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뭐 부속 합의서로 뭐 가전속 이런 말 쓰는 거는 대부분 예. 불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가짜가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예, 가짜다. 진짜 전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형태가 없는 건데 이런 것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사기라는 걸 알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지난해 9월 어린 딸이 칭얼거리는데도 잠만 잔다며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 이후 제3자가 범행을 벌인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수사 도중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갈등으로 빚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건 현장에서 들여다본다. 네, 지난해 9월로 갑니다. 이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 대해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로 가보면 이 경기도 성남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한 남편이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에 아마 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어떻게 2살 된 딸을 돌보지 않고 잠만 잘 수 있는가? 여기 이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우질 않고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좀 제가 보기 납득되지 않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울고 있는 2살 배기 딸에게도 살해를 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진짜 끔찍해요. 근데 아내가 칭얼대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요. 일단 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당일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런 행동을 범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빚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 외에 또 추가로 도박빚까지 쥐고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내가 평소에 이건 이 피고인의 진술입니다. 아내가 평소에도 항상 늦잠을 자고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본인이 직장도 책임져야 했고 거기다가 육아도 사실상 독박 육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가해자, 이 범인들의 어떤 심리를 분석하는데 아내를 살해하고 딸까지 그 2살 된 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범인의 어떤 심리라고 할까요? 흉악범들도 많이 봤지만 이것도 흉악범 중에 흉악범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내라든지 아이 같은 경우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발적으로 아내를 육아가 애가 울고 있는데도 아내가 푹푹 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예. 아내하고 아이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잠자면 되겠어 하고 다투다가 서로 감정이 격화돼서 아내를 살해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내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잠자고 있는 아내를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했고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아내하고만 감정이 있어야지 아이한테 또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예, 예. 아이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우발범죄가 될 수 없고요. 예, 예. 이건 나름대로 계획범죄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건 이후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네. 이후의 행동을 보면 평소처럼 아르바이트 하는데 출근도 하고요. 또 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범행 직후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로 출근을 하고 나중에 제3자가 범인인 것처럼 신고도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면서 예. 이 자살 소동을 또 벌립니다. 아유. 이 사실은 했던 행동하고 이건 대부분 좀 안 맞기 때문에 범행을 은폐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예.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범인인 것처럼 또 예.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신고를 예. 했다라는 예.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는 일련의 나름대로 갖추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사람은 행동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그 다음날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갖고 우연히 아내를 발견한 것처럼 112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그 의심을 모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쇼를 엄밀히 얘기하면 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계획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면 그 딱 서 있는 장면인데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사 도중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복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죠.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일을 하러 갔다라는 것, 그 일을 하고 돌아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어 즉시 신고를 해서 집에 와봤더니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까지 갔다 와서 이런 일을 했고 아마도 자살 소동까지 벌인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아마 조사 과정에서 범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예. 경찰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범인으로 만드는 꼴이 됐죠. 그러니까 뭐 살인 등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이 남성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라는 것은 죄질이 안 좋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계획범죄라든가 살인의 어떤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1심에서 계획범죄가 완벽하게 인정이 됐다면 저는 예. 오히려 이거보다 형이 더 높았을 거예요. 아. 22년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김복주 교수님의 분석과 저희 대부분의 생각들과 달리 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박준무로 설명할 이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우발성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1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내의 고통, 자고 있을 때 흉기로 그렇게 살해를 당했을 때 아내가 입었을 그런 고통과 또 이제 앞으로 한 최소한 22년 이상은 뭐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이 딸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의 상정들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적이 굉장히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하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겁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 22년을 그러네요. 선고하게 된 겁니다. 저는 뭐 징역 22년이라고 이제 선고를 해서 계획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22년을 확정하고 선고를 했는데요. 우발범행이라고 봤던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동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경제적 압박하고 아내와의 육아 갈등 이 부분 때문에 벌어진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 범행인데 다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1심, 원심이 선고한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우발적 부분 또 계획적 부분 사실은 이거는 뭐 일도양단적으로 어떤 거는 무조건 우발적이고 어떤 거는 무조건 계획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선고 봤을 때는 항소심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범행 동기 부분에서는 어떤 우발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김복준 의원이나 백성훈 변호사 언급한 것처럼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 또 그 후에 은폐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계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반영된 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 보면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이냐의 어떤 판가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계획적 범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부는 어쨌든 우발적 범행으로 좀 무게를 둬서 인정을 했지만 네. 징역 22년 선고했는데 저는 2살 난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이런 사건에서 이 아이입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는 그 나쁜 죄 때문에 지금 20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하고 방치된 건 이 2살짜리 아이인데 네. 2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얼굴 기억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조부모나 외조부모 혹은 친인척이 있어서 이 아이를 거둘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육시설로 보내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아이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은 아이가 칭얼거리는데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또 2살 난 아이까지 살해를 시도하려고 했던 이 범인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사건 상황실로 갑니다. 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3남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택시는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고향을 찾은 50대 자매가 안타깝게 숨지고 남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고속도로 위를 걷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4시쯤 고속도로 위를 걷고 있는 한 남성.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걷다가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요. 때마침 차량 한 대가 이를 보고 급히 핸들을 꺾어 겨우 비껴갔지만 또 뒤에 오던 화물차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아찔한 상황.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0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고의성 없이 고속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신발 밑창을 들어올리자 외화 뭉치가 나옵니다. 몸수색을 하던 중 속옷 안에서도 역시 외화 뭉치가 발견되는데요. 이처럼 운반책들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 속옷을 착용해 지폐를 숨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밀반출한 금액만 1,080억 원. 경찰은 이들이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의붓아버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유기였지만 검찰 송치 전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 유기로 변경했는데요. 의붓딸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살인사건과 별도로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경찰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 이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혐의를 변경했군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제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의붓딸이 성폭행 범죄를 신고해서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후에 딸에게 뭐 또 과거에 성폭행을 시도했고 음란물을 보낸 혐의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나중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친모가 이제 네. 공범 이제 그 공모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친모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었거든요. 예, 지금 경찰에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부가 언제 공모를 했고 네. 그 공모를 하게 된 동기가 뭐고 어떤 배경이고 그다음 저 친모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강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사건 관련돼서 이제 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특강법에 의해서 얼굴이 공개돼야 될 사람들인데 왜 공개를 안 하지 하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이유는요. 저 사람들 두 부부의 얼굴을 공개해버리면 바로 피해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결국은 살해를 하고도 그 딸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또 다른 그 의붓 딸이 숨졌지만 또 2차 피해를 또 당할 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예.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이제 붙잡혔어요. 금액도 상당히 크죠. 네. 2016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80억 상당을 외화를 밀반출한 거니까요. 네. 형제지간인 2명이 있고 1명이 동생이 필리핀에 있고 형이 이제 한국에서 국내 총책을 맡고 있었고요. 일단 그 해외로 나갈 때 몸을 탐색할 때는 금속 탐지기 이런 걸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화 뭉치 같은 걸 몸 안에 숨겨도 탐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악용을 해서 각각 신발 밑창에 8천만 원씩 1억 6천 그리고 여성용 거들 속옷을 입고 그 안에 2억 4천 정도 1인당 4억 정도씩을 들어 남긴 거죠. 한 번에 6명씩 8명씩 나갔다고 하니까 상당한 돈이 나갔었고 일단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대포 통장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그 돈을 한국에서 다시 유로화나 달러로 환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외화를 밀반출한 건데요. 이런 뭐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악용한 점 이런 범죄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항 검색 때 항상 뭐 들어가다 보면 삐삐 소리 나고 그렇긴 그렇죠. 하는데 예. 저와 같은 경우 외화 밀반출 같은 경우는 걸리지 않는 걸 이제 악용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 부유한 집안과 안정된 직장 등 좋은 조건의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 한 씨.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특히 부부싸움을 하면 집을 나가 생활비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이혼 생각까지 했지만 한 씨는 친정 부모님과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싸우고 집을 나간 남편은 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5살 아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친정도 어렵고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벅찼던 한 씨는 고민 끝에 부유한 시댁으로 아들을 보냈는데요. 2년 후 아들을 그리워하던 한 씨는 아들도 엄마를 찾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에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자신이 염치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는 한 씨. 이혼 후 시댁에 보낸 아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3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 여성은 과거 이혼하면서 여건이 좋은 남편 쪽에 아들을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절실해서 오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먼저 결혼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절에 과거에는 이런 얘기 했었죠. 출신 성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취업할 때도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학력이라든가 뭐 집안이라든가 또는 뭐 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으면 싶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결혼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아내분은 처음에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제 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이 여러 명에서 자신보다 본인은 이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친정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빠듯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신랑의 이제 또 부모님은 대기업의 공무원 출신에 퇴직해서